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환자 수도 시차를 두고 크게 늘어 다음 달 2일쯤에는 최대 2,5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의 가동 여력이 충분해 2,000명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2,500명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지만 사적 모임 제한은 6명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방역에 대한 우려와 피폐해진 민생경제를 모두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최소한의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연장된 데 대해 소상공인 단체들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적어도 자정까지는 늘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도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미세 플라스틱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뇌에 침투하는 것은 물론 장내 세균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으로 관찰한 건데 어미쥐에서 새끼쥐로 이어지는 유전적 연관성도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사망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2일쯤 중환자 규모가 최대 2,5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문가들의 최근 예측에 따르면 이달 23일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 다음 달 2일에는 18만 명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환자는 다음 달 2일쯤 1,000명 이상으로 늘 수 있다며 최대 2,500명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이같이 급증하더라도 의료 역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말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이 밤 10시까지 연장되지만 사적 모임 6인 제한은 유지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정 조치는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확산 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의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개편된 방역,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의 제한을 방학 없이 해서 밤 10시로 조정합니다. 기존에 3그룹에만 적용되었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합니다. 방역 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방역 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한 달 연기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한 것과 관련해 최소한 자정까지는 늘렸어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늘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로드맵을 제시해야 했다며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도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는데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어 국회는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3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단체가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금융권과 정부도 고통 분담에 나서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회생법원 개인 파산 신청 건수도 2019년 9,383건에 상권에서 2021년 1,873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대한 대출 상환 유예는 개인 파산을 막고 회생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고 싶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 때문에 폐업을 못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사회적 고통분담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신용보증하고 금융사들이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추경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방역을 위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기 전 매주 2번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적극 권고한다는 지침을 앞서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학부모나 전문가들은 밀접 접촉자가 아닌 아이들까지 검사하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가정의학과 의원. 잔뜩 긴장하던 아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유치원 등원하기 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듣고 온 건데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는 어머니는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힘든 경험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부터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운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나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밀접 접촉자는 일주일 동안 이틀 간격으로 3번 음성이 나와야 등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 학기에는 모든 학생에게 주 2회 선제검사 적극 권고 방침이 적용됩니다. 일단 학부모님들은 코피가 나고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또 아이들이 한번 찌르고 나면은요 2번째는 그냥 손을 막고 그냥 버텨요. 예,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까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 건 사회적 비용이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단검사를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도움이 과연 이 수고를 감수할 만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선 자가진단 키트 설명서에 만 19세 미만에 대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임상에 참여하지 않은 나이군 같은 경우는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세요란 말을 넣었어요. 학부모들은 학교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주 2회 검사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수만 명이 동의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동선이 겹치지 않고 애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 2회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보건당국이 방역을 완화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 기조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저는 애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 검사를 아이들에게 매일 그렇게 자주 한다는 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생 선제검사를 위해 배정된 키트 구매 예산은 1,442억 원에 이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검사 횟수가 늘면서 코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고통스럽게 코에 면봉을 찌르는 대신 가글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법을 개발했는데요. 기존 신속 항원 검사보다도 민감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 속으로 면봉이 한없이 들어갑니다. 인상이 찌푸려지는 건 기본, 눈물까지 핑 도는 PCR 검사의 아픔. 면봉이 뇌에 닿는 기분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고통 없이 입안을 헹구기만 하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가글액을 검사 용액에 섞어 신속 항원 검사 키트에 떨어뜨리면 곧바로 결과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입에다 넣고요. 2분 정도 가글링을 합니다.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확률, 이른바 민감도는 97.8%, 비감염자를 음성 판정하는 확률인 특이도는 100%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기존 신속항원 검사의 민감도가 50%에 못 미친다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발표를 고려하면 눈에 띄는 수치입니다. 면봉이 필요 없어서 아무래도 공포감이 좀 덜한데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5분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작두콩에서 입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채취할 수 있는 특정 단백질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전북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와 전남대 식품공학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협력해 만든 성과입니다. 임상시험을 한 결과 6일 이내에 증상, 무증상 환자 모두에서 높은 민감도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선별진료소나 대량검사, 또 재택 환자에게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미생물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스펙트럼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국내 승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인데 코로나 검사 체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결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말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지침에서 모임 인원 제한은 6인으로 유지하고 영업시간만 밤 10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요즘 몇 주간 확진자 수가 2배씩 계속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다음 주에는 20만 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자료를 보면은 최대 36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PCR 검사 역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환자를 실제 감염된 사람을 PCR 검사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실제 그 감염자 수를 최대한 많이 근접해서 진단하는 거에 따라서 숫자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요. 오미크론이 우세화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정점을 찍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릅니다. 방역을 잘해서 오히려 정점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그리고 정점도 아직 멀었다는 말로 방역의 역설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던데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최근에 그 방역 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면서 실제로 확진자 발생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거에 비해서 거의 한 2주 가까이 더 빨라진 상황이고 이 정점으로 추정되는 기간도 3월 말에서 4월 초로 잡았다가 이제는 3월 초 아니면 3월 중순이면 굉장히 많은 환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오늘 그 방역 지침이 또 일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 유행의 속도는 점점 빨라질 가능성이 많고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가 새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임 인원은 지금처럼 6명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영업 시간만 1시간 연장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동안 방역 완화 신호를 좀 강하게 보냈던 그 과거에 비춰 보면 완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확진자 발생 추이가 정부 예상보다 한 1, 2주 정도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확진자 숫자에 대한 그런 압박감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서 네. 방역 완화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좀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이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방역 완화를 좀 더 넓고 또 그리고 좀 더 시간이나 사람 숫자 같은 것들을 다 풀어놨을 경우에는 예. 실제 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최소한의 조정이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더라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시설에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역 출입 명부를 지금 의무적으로 기록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출입 명부 의무화가 중단이 됩니다. 접촉자 추적 관리는 중단하겠다는 건데 그 취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1월 말에 그 확진자가 3만 명 이상에서 5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자체 단위의 역학조사팀의 역할이 중단됐습니다. 예. 도저히 이제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더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그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 자체가 활용할 곳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현실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조치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사실은 이제 이 접촉자 조사를 중단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유행 상황이 나빠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앞으로도 더 나빠질 일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그 중단한 것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 접종자를 가리는 형태의 QR이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2세 미만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청소년도 접종률이 뭐 많이 올랐지만 다른 성인에 비해서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갈등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방역 패스 논란이 그 관련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운영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리고 또 한 달 미뤄지긴 했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도 4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패스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뭐 정부도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이런 방역 패스의 기본적인 목적이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역 패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활용하지 않는 걸로 다시 결정을 한다면 그 기간 중에 이 청소년들이나 또는 여전히 남아있는 미접종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에 대한 다른 대책이 마땅치 않아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또 교육당국이 새학기 방역 대책으로 이제 등교를 하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가검사를 일주일에 2번 실시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권고 상황입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근데 밀접 접촉자도 아닌데 일주일에 2번 자가검사를 하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신속항원 검사 자체의 그 제한점, 그러니까 낮은 민감도, 그러니까 정확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일주일에 2번씩 검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등교 전에 이 코로나와 관련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부모님이나 다른 보호자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호흡기 안심 클리닉 같은 곳을 방문을 해서 실제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실제 신속항원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은 WHO나 미국 FDA의 그 사용 기준을 못 미친다는 그런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가
생각보다 낮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어린이에게 그 일주일에 2번 검사하게 하는 것을 어떤 이제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호자의 어떤 뭐랄까 주의 깊은 관찰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예.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할수 그리고 있겠죠. 만약에 아이가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는데 신속항원 검사가 음성이라면 3, 4일 정도 집에서 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추적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PCR 검사를 받을 것인지 다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예. 자, 한편에선 이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가 종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미크론이 이른바 코로나의 감기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떤가요? 일단 이제 자연 면역에 그 기대를 많이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성인에서는 뭐 백신 접종률이 뭐 95%, 96%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이제 나머지 그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은 인구 집단에서 자연 면역을 통한 그 면역을 획득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백신을 더 많이 접종한 것과 유사한 그런 효과를 보일 수가 있겠고 다음에 어떤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유행의 그 진폭이 다시 커졌을 때 우리가 대응하기가 조금 더 낮고 중환자 발생의 그 빈도가 좀 더 감소를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그 독감과 같은 형태로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에 상당히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시기는 혹시 언제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오미크론 유행이 워낙이 최초의 유행 예측을 할 때는 6월 그리고 7월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워낙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 감소하는 속도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5월 말이나 6월 초쯤이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같이 이 조건을 맞춘다면은 우리가 좀 더 방역을 더 완화하고 뭐 마스크 착용 문제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풀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종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유전적 장애로 알려졌지만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동물 실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고 따라웃지 않는 아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떨어지며 반복적 행동을 하거나 제한된 관심만 보인다면 영유아에 발병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은 54명당 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내 유병률 역시 2% 내외입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미세 플라스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모든 연령대의 실험쥐에게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고 행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쪽은 비워두고 반대쪽에는 친한 쥐를 넣은 뒤 쥐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수치화해 사회성 지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결과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실험쥐는 10분 동안 친한 쥐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빈 곳을 더 많이 돌아다니는 등 자폐 행동을 보였는데 추적 동선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모든 실험쥐에서 사회성 지수가 50% 가까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어미쥐에게서 태어난 새끼쥐 모두가 자폐 행동을 보여 유전적 연관성도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이 쥐의 뇌에 침투해 학습과 관련된 주요 대사물질을 교란시켰으며 장내 세균 분석 결과 실제 자폐 환자와 같은 박테리아 변화도 관찰했습니다. 엄마 마우스에다가 폴리에틸렌을 경구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마우스가 낳은 아기들을 대상으로 행동 실험을 보았는데 사람에서 보이는 자폐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이런 것들은 임상적으로 잘 알려진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 노출된 환경에 의한 유전적 요인이 그 자손 세대에 나타난 자폐 증상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
일상에서 편리하게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강과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잘게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먹이 사슬을 따라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 모든 장기에 흡수되는 것은 물론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의 연관성도 확인된 만큼 다른 난치성 질환과 미세 플라스틱의 관련성 연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내수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에서 고용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에 따른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내수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건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째입니다. 또 대외 여건에 대해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달의 불확실성 지속에서 불확실성 확대로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물가도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와 배달 수수료 공개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혁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물가 차관 회의를 통해 수요가 회복하는 가운데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도 오르며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가공식품과 외식업계엔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12개 외식 품목의 프랜차이즈 메뉴 가격과 배달 수수료 현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하면 자동차 부품과 화장품, 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교역 차질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거래선 다변화와 정부의 무역보험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무역협회는 특히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때 수출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기업의 수출입 거래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달러화 결제 비중이 50%를 넘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강화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금 결제가 지연 또는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에서 툭하면 가격을 올리는데 그래도 없어서 못 산다는 게 수백만 원대의 해외 명품입니다. 네, 명품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난해 무려 5차례나 가격을 올린 루이비통이 4개월 만에 또 핸드백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백화점 앞 간이 의자 등을 든 고객들의 줄이 끝이 어딘지 모르게 이어집니다.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해외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선점하기 위한 이른바 오픈런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에서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의 매출이 2조 원대를 돌파하고 평균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보복 소비 영향 때문인데 특히 3사 모두 2030 고객에 의한 해외 명품 매출이 30-40%나 급증해서 이른바 MZ세대가 명품 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했습니다. 명품을 들므로 인해서 그 집단 안에 조직 안에 소속이 된다는 어떤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것도 있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나도 이런 거를 들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오게 되는 만족감이라든지 자신감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수백만 원은 물론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백 등을 거침없이 사는 분위기가 한국에 확산하면서 주요 명품 업체들은 한 해 가격을 여러 차례 올리는 진입장벽 마케팅을 구사 중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아무래도 명품들이 대부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다 그들의 고난이고 유통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해 무려 5차례 가격을 올린 루이비통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또 핸드백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최근 20-30%가량 올렸습니다. 수시 가격 인상은 샤넬도 마찬가지 지난해만 4차례 올렸습니다. 더 비싼 걸 사면 또 이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한 동조 효과를 그걸 또 따라 사요. 그래서 명품의 소비는 동조와 차별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가격을 올리는 것은 차별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이 크다. 루이비통과 샤넬, 에르메스 이들 세 업체가 2020년 한국에서 거둔 총 매출은 약 2조 4천억 원.
한국에서 툭하면 올리는데 그래도 없어서 못 산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 명품 공화국 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각 17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3천 건 증가해 4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8천 건을 비교적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예상을 벗어난 깜짝 증가세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미국의 기업들이 해고를 최대한 꺼리는 데다 연말연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주춤하던 경제 활동이 점차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도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 경북 영덕에서 이 대형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이 3일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네. 산림 당국이 헬기 40대를 동원을 해서 진화에 나섰지만 강풍을 타고 불길이 아주 무섭게 번지면서 축구장 560개 면적에 달하는 대규모의 산림이 피해를 봤는데요. 네. 이처럼 이 올겨울에 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강수량은 예년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산불이 모두 150건에 육박하면서 예년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달인 3월에도 강우량이 적을 것으로 예보가 되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건데요. 이 날씨가 풀리고 나들이 객이 늘면서 이제는 인명 피해도 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이 산을 찾게 된다면 우선은 이 대피로와 하산길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산불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 연기나 불길의 방향을 잘 살핀 뒤에 바람을 등지고 최대한 빨리 대피를 해야 합니다. 또 이번에 영덕 산불처럼 인근 산에 불이 나면서 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럴 때는 대피 전에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또 집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놓는 게 좋습니다. 예. 또 이 가스통이라든가 기름통 등이 있다면 미리 치워놔야지 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응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먼저일 텐데요. 사실 대부분 산불은 그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니까 등산객은 특히 화재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자, 4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제는 뭐 영화 속에서만 보던 우주 관광을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 리처드 브랜슨이 이끄는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이 우주 관광 티켓의 판매를 다시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가격은 한 좌석에 45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4천만 원입니다. 네. 이 버진 갤럭틱은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 이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짜리 우주 관광 티켓을 600여 장 정도 예약 판매를 했었고요. 네. 지난해에도 45만 달러의 이 티켓 100만 장을 추가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해 10월에 우주 관광 서비스를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티켓 판매도 중단을 했었는데 네. 우주선에 사용되는 이 특정 재료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뒤에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이유였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는 이 올해 말까지 1,000명의 고객을 우주선에 탑승시키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시 티켓 판매를 시작을 한 겁니다. 예. 버진 갤럭틱이 판매하는 이 우주 관광 상품은 모선이 지상에서 이륙한 뒤에 여기에 실린 우주 비행기가 분리가 되면서 다시 음속으로 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륙에서 착륙까지는 이 모두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리고요. 탑승객들은 고도 90km에 달하는 우주 가장자리까지 날아가서 몇 분 정도의 무중력 상태를 체험한 뒤에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게 티켓 값이 엄청나게 비싼데도 뭐 유명인들을 포함한 그 대기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이 네. 들려오던데 놀랍더라고요. 자,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니까 이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뭐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것으로 보이고요. 프랑스도 오는 28일부터는 백신 패스를 검사하는 그런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뭐 인접한 유럽 국가죠, 뭐 스위스라든가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서도 방역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이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CEO가 이 코로나19의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는 취지의 그런 의견을 내놨는데 네.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최종 단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자 그것이 타당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네. 또 이 다음에 나타날 변이가 오미크론보다 더 치명적일 가능성은 20% 정도에 불과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바이러스가 점점 진화하면서 덜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를 보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지구촌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수천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 독감처럼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한다 이렇게 또 방셀 CEO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조심스럽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 종식이 머지않았다라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도 그 국내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2위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서 이 방셀 CEO가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이 오미크론 변이를 보면 전파력은 아주 강하지만 이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낮은 편인데요. 예. 이 때문에 이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이 코로나19의 종식과 토착화의 청신호다라는 이런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카이스트와 고대 구로병원 등 공동 연구팀이 수리 모델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면역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눠서요. 이 짧게 유지되는 중화항체 면역 반응과 또 이 오래 유지되는 T세포 면역 반응을 각각 수학 모델에 적용을 했고요. 네. 여기에 이 돌파 감염 후에 회복이 되면 면역 반응이 다시 증강된다는 사실까지 바탕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아지면 뭐 일시적으로는 환자 수가 늘어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위중증화 비율이 낮아지고 위중증 환자 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코로나19가 경증 호흡기 질환으로 토착화되는 그런 과정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번 수리 모델에는 이 나이나 기저질환 유무에 따른 이런 중증화율, 위중증화율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적용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현재 이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두려울 것이 아니라 이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구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구 결과에 불과할 뿐이잖아요. 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1위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라고요? 네, 이번 주에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런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왔는데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소식이 바로 이 가글을 이용해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한다 이런 기술이 개발됐다 이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네. 앞서 뭐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이 코에 면봉을 찌르는 대신에 이 가글로 입을 헹구고 그 물을 검사 용액에 섞어서 신속 항원 키트에 떨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임상 시험에서는 이렇게 가글을 이용을 했을 때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무려 9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비감염자를 실제 음성으로 판정하는 그런 확률은 100%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용 방법만큼이나 원리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편인데요. 연구팀은 이 작두콩의 특정 성분이 이 피부 표면에 강하게 붙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떼어낸다는 점을 발견을 했고 이 성분을 이용을 해서 이 바이러스를 고농도로 채취하는 그런 가글을 개발을 한 겁니다. 예. 현재 연구팀은 관련 기술로 시제품도 선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 관건은 식약처의 허가 여부입니다. 네. 아직 국내에서 개발된 타액 항원 진단 키트 중에 허가나 판매 승인을 받은 경우가 없기 때문인데 뭐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대량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사 횟수가 늘면서 특히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꼭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하파이브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 과학자가 참여한 미국 연구진이 평소에는 단단하지만 위급할 때만 스스로 꼬리를 끊고 도망가는 도마뱀 꼬리의 역설을 풀어냈습니다. 송용억 부교수가 참여한 아부다비 뉴욕대 연구팀은 도마뱀 3종을 포획해 꼬리를 잡아당겨 스스로 잘라내게 한 뒤 전자현미경으로 절단면을 분석한 결과 도마뱀 꼬리가 나노 구멍이 있는 다층적 구조의 미세 기둥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도마뱀 꼬리의 나노 구멍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흡수해 평소에는 끊어지지 않게 버텨주지만
비틀리는 힘에는 취약해 17배나 더 잘 끊어져 위급할 때 꼬리를 비틀어 쉽게 끊고 달아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뇌 기능이 느려진다는 통설과 달리 실제 두뇌 처리 속도는 60세까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연구진은 118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하버드대 실험을 다시 연구한 결과 뇌의 처리 속도는 20대 후반까지 점점 빨라지다가 30세 정도의 정점을 찍고 60세까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기존 실험에서 뇌의 처리 속도를 정답에 대한 반응 속도만 따졌기 때문이며 오답을 피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뇌의 처리 속도는 60세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왼쪽 옆으로 누워 자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은 역류성 식도염 환자 57명을 대상으로 24시간 식도 역류 산도 검사와 수면 자세를 조사한 결과 왼쪽 옆으로 누워 잘 때 식도의 위산 도출이 가장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왼쪽 옆으로 누워 잘 때 식도에서 위산이 제거되는 시간은 평균 35초, 똑바로 누워 잘 때 평균 76초, 오른쪽 옆으로 누워 잘 때 평균 90초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청소년들의 수학과학 실험 탐구 공간인 학교 밖 스마트 수과학실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스마트 수과학실을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 학생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 나왔다면서 올해 수도권 등 4개 권역별로 1개 이상씩 총 8개의 스마트 수과학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총 32억 원을 지원해 스마트 수과학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기관을 신규 모집해 오는 4월 안에 최종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몇 시 몇 분이냐는 시각의 개념, 시차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시간의 단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 누구든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죠. 애초에 아무런 기준도 없었던 자연 상태의 시간을 어떻게 시와 분, 초로 표준화해서 사용하게 됐을까요? 오늘 궁금한 이야기에서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의 이호종입니다. 혹시 지금 몇 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시간을 알려주나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구 위 어느 곳이라도 전파가 도달하기만 한다면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스마트폰이 없던 먼 과거에는 휴대할 수 있는 시계를 들고 다녔습니다. 휴대용 시계의 초창기에는 시계 장치 속 태엽을 감아서 사용하는 기계식 시계가 있었고 이 시간이 지나 수정을 이용한 시계가 등장했습니다. 이 수정 시계는 기계식 시계보다 더 정밀하게 1초를 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밀한 1초. 그런데 여러분, 애당초 1초라는 시간은 어떻게 정하게 된 걸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먼저 시간이라는 의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 분, 초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연, 월, 일이라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현상을 통한 시간의 단위가 있었죠. 하루는 태양이 뜨고 지는 반복을 기준으로 만든 단위이며 한 달은 보름달의 모습이 점점 변해 다시 다음 보름달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반복을 기준으로 삼았죠. 1년은 태양이 가장 높은 위치인 정오에서 태양의 고도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반복을 기준으로 만든 단위입니다. 간격이 다를 뿐 모두 시간의 단위들이며 각각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활동 시간의 근거를, 한 달은 야간 사냥,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근거를, 1년은 의식주의 형태를 선택하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죠. 그런데 하루라는 추상적인 단위를 더 구체적으로 잘게 쪼갠다면 좀 더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이용해 하루라는 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하루 동안 태양이 뜨고 지는 움직임을 이용했습니다. 태양빛에 의해 나타나는 그림자로 시간을 나눈 것인데요. 태양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의 위치도 바뀔 것이고 그림자의 궤적이 만드는 곡선을 특정한 간격으로 나누면 하루를 손쉽게 나눌 수 있었죠. 이때 사용한 학문이 기하학이었습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은 하늘, 즉 천체의 움직임이었고 천체는 하늘 위에 돔처럼 생긴 가상 공간인 천구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기하학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기하학을 통해 파악한 천체의 주기 운동을 기준 삼아 하루가 24시간으로 쪼개졌습니다. 달이 보름달일 때를 기준으로 12시인 정오에는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24시인 자정에는 달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시간의 기준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또 태양의 그림자가 그리는 곡선을 점점 세밀하게 등분해 시, 분, 초가 등장했습니다. 1시간이라는 단위를 다시 60등분하여 분, 그리고 1분을 다시 60등분한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초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1초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태양의 그림자가 그리는 곡선을 점점 세밀하게 등분한 기하학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기하학과 자연현상을 통한 시간 측정의 방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인류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개량되고 발전되었습니다. 태양의 그림자를 이용해야만 기준을 찾을 수 있었던 해시계는 모래의 낙하를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 그릇에서 새어나오는 물로 시간을 측정하는 물시계 등을 만드는 좋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접어들기 직전까지 이 정도의 도구만으로도 하루 동안 일어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불편함 없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욱 정밀한 형태의 시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 이성의 부활과 함께 도래한 과학혁명기에 의해 시계는 혁명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과학혁명기를 이끈 서양의 과학자를 한 명만 꼽는다면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이탈리아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공전을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한 인물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는 무게를 가진 추의 왕복 운동이 항상 일정한 주기로만 나타난다는 것을 무수한 관찰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과학자인 크리스티아나 연스는 갈릴레오의 연구를 공학적으로 활용해 역사상 최초로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시계, 진자시계를 개발합니다. 이는 공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기계식 시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발명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의 도래와 전기 문명의 발달, 이것들은 인간의 활동 영역을 크게 넓히는 물리적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더욱 정확한 시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죠. 시계를 만드는 기본 원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과학자들과 시계공들은 더 정밀하고 더 오랫동안 일정하게 반복하는 물체를 찾으려 했습니다. 쉽게 말해 1초 동안 일정하게 많이 진동할 수 있는 물체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 이유는 진동의 수가 많을수록 1초를 측정할 정밀도가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이인 1m를 재더라도 눈금당 10cm짜리 자로 재는 것보다 눈금당 1mm짜리 자로 재는 것이 더욱 정밀하게 1m를 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중 찾게 된 것이 바로 수정 조각이었습니다. 수정은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1초 동안 약 32,768번 흔들리는데 이 수정을 시계 내부에 넣고 수정이 32,768번 흔들릴 때마다 1초가 흐르도록 만든 시계가 바로 수정시계, 다른 말로 쿼츠 시계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진동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세슘 원자 안에서 진동하는 전자를 통해 더 정밀한 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의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계가 바로 이 원자 시계입니다. 세슘 원자 내의 전자의 진동은 수정 종합과 차원이 다르게 빠른데 그 횟수는 무려 초당 91억 9,263만 1,770번입니다. 이론적으로 원자시계의 1초는 약 30만 년 동안 겨우 1초 정도의 오차만 발생할 수준으로 정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머무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시간,
이 시간의 측정 기준은 천체들의 일주기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앞으로 시계를 볼 때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1초는 매일 아침 우리들을 환하게 맞아주는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아름다운 밤하늘을 가득 메워주는 저 우주 너머의 천체들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19일부터) 3주간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된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방역과 민생경제를 모두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두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방역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